어떤 남자들이 처벌 없이 어떤 만행도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베트남 전쟁 중 엘리트 분대였던 타이거 포스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미국 군사 역사에서 가장 큰 수치 중 하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 침투할 수 없는 정글에서 전장에서 최고의 전투원이 되도록 훈련받은 병사들은 괴물로 변해갔다. 살인, 절단, 강간, 그리고 고문, 통제불능의 호랑이들. 오직 무자비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죽여라. 하지만 이 모든 것 중 가장 오싹한 부분은 그들이 자행한 야만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며 피해자들은 어둠 속에 남겨두고 가해자들은 어떤 형태의 정의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호랑이의 탄생, 베트남에서 가장 두려운 부대의 창설. 타이거 포스는 아무 데서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의 전략적 필요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었습니다. 1965년 11월 큰 비전과 야망을 가진 데이비드 해크워스 소령은 제110 수사단 제327보 병연대 제1대대 내에 엘리트 부대를 조직했다. 그 임무는 분명했다. 베트남의 가장 밀집된 정글을 침투하고 최대한의 효율성과 속도로 적을 제거할 수 있는 장거리 정찰 순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에서 타이거 포스가 등장했습니다. 소수의 수로 구성된 고도로 훈련된 게릴라 부대로 그 구조는 작았지만 미국 군사 전략의 두려운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존재하는 동안 타이거 포스는 고정된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든지 남자의 수는 변동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분대는 약 45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1967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최대 120명의 병사가 기록되었습니다. 타이거 포스의 구성원들은 주기적으로 교체되었으며 이는 부대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포스가 전쟁의 다른 부대들과 구별되었던 점은 그들에게 부여된 큰 자율성이었다. 작전 지역에 배치되면 타이거 포스의 병사들은 다른 부대들이 특징 짓는 지속적인 감독 없이 임무를 수행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작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정찰, 적의 위치 파악, 그리고 제거. 그러나 이 개방된 명령은 그들이 어떻게 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한 없이 주어졌고 상급 지휘부의 감독도 미미했다. 적군의 사상자가 증가하는 한 군 지휘부는 만족해했다. 이 자유는 통제와 책임이 결여된 상태와 결합되어 곧 어두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다른 부대를 지배하던 엄격한 행동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타이거 포스의 구성원들은 빠르게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며 윤리적이고 법적인 경계를 넘었습니다. 적절한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타이거 포스 대원들은 군사 작전에만 집중하는 대신 전술적 정당성을 넘어 훨씬 더 잔인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엘리트 부대로 시작된 것이 전쟁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전쟁 범죄를 일으킨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감독 부족과 그들을 둘러싼 면죄부의 분위기는 그들이 무모하게 행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연한 구조와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타이거 포스 병사들의 행동은 점점 더 변덕스럽고 무자비해졌다. 스베 계곡, 타이거 포스의 잔혹함으로의 추락. 1967년 여름 타이거 포스의 운명은 스베 계곡으로 보내졌을 때 결정되었는데 이 계곡은 더 큰 갈등의 중심에 있는 전략적 농업 지점이었다. 계곡은 베트콩 BC 세력과 북베트남군 NVA의 피난처로 여겨졌으며 미국 군대의 주요 작전 무대가 되었다. 타이거 포스의 목표는 분명했다. 남아있는 마을 주민들을 인근 난민 캠프로 대피시키고 적군 전투원과 전쟁 물자를 찾기 위해 지역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스베 계곡은 사격 자유 구역으로 선언되었다. 규칙은 간단하고 잔인했다.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하라. 이론적으로 민간인 사상자는 용납될 수 없었지만 실제로 그 규칙의 집행은 느슨하여 인권 침해가 자행될 수 있었다.
계곡 작전의 지휘관은 제임스 호킨스 중위로 그의 자아와 과장된 리더십 스타일은 곧 그의 부대의 부담이 되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호킨스는 자신의 이미지와 명령에 더 집착하게 되었고 부하들의 복지나 임무의 완수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그의 지휘 아래에서 전투 규칙은 빠르게 사라지고 잔혹함이 지배하게 되었다. 타이거 포스의 모든 구성원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두 이름이 눈에 띈다. 켄 그린과 샘 이바라.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으며 함께 입대하여 타이거 포스의 일원이 되기 위한 동일한 훈련과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남자들에게 군사적 모험으로 시작된 것이 곧 그들을 영원히 새기고 그들의 삶과 갈등에 대한 인식을 돌이킬 수 없게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변모했습니다. 습의 계곡에 도착한 순간부터 타이거 포스의 군인들은 폭력과 학대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첫날, 부대는 숲속에서 외딴 오두막을 발견했다. 한 남자가 나타나 군인들에게 총을 쏘았고 타이거 포스는 방역하여 남자를 죽이고 오두막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현장을 조사했을 때 그 남자가 아내와 아이와 함께 있었고 둘 다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부수적 피해 사례처럼 보였다. 군인들이 전쟁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하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닥칠 일의 첫 번째 징조에 불과했다. 계곡에서의 배치는 적군과의 끊임없는 전투뿐만 아니라 지형, 날씨, 그리고 그룹 자체의 심리적 상태와의 전투도 포함되었습니다. 부대는 매복, 대나무 덫, 줄다리기, 독사, 그리고 음식과 휴식 같은 자원의 고갈로 인한 지친 상태를 겪었다. 이 끊임없는 압박은 타이거 포스를 좌절과 편집증 상태로 몰아넣었다. 정글의 모든 소리, 모든 그림자가 적이 숨어 있는 것일 수 있었다.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일련의 학대를 촉발시켰다. 군인들은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미군이 철수한 후 집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폭력 사태는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고 전략적 정화 작전으로 시작된 것이 체계적인 파괴 과정으로 변모했다. 타이거 포스에 대한 통제력 부족과 마을 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한 점점 더 커지는 절망감은 군인들이 마을을 훔치고 폭행하고 결국 파괴하게 만들었다. 오두막은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불태워졌으며 이는 부대에 스며들기 시작한 잔인함과 인간 생명에 대한 경멸을 반영한 억압의 행위였다. 혼란이 인물을 휩쓸면서 잔악 행위가 증가했다. 타이거 포스의 남자들은 규칙 없는 전쟁의 대리인이 되어 폭력이 한계 없이 퍼져나갔다. 잔혹한 사건들, 타이거 포스의 악순환. 호랑이 부대의 잔혹함은 일단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그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에스베 계곡에서 시작된 임무는 스트레스, 절망, 그리고 병사들의 완전한 비인간화에 의해 점점 더 통제 불능의 폭력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적군 전투원과 무고한 민간인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졌다. 비인간화의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병사 샘 이바라의 불안한 태도였다. 그가 폭력에 굴복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화상과 인간 고통에 대한 그의 점점 더 커지는 매력은 두드러졌다. 이바라는 그의 동료 켄 그린과 함께 작전 중 가장 무서운 사건 중 하나에 책임이 있었다. 마을 수색 중 그들은 집에서 테이블 아래에 숨어있던 무장되지 않은 남자를 발견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군인들은 그를 끌어내어 때리고 결국 이바라는 칼로 그의 목을 베어 잔인하게 그를 죽였다. 군인들은 그 남자가 NBA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행위를 정당화했지만 그가 전투원이라는 증거는 결코 없었다. 이 사건은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타이거 포스의 일상이 된 일련의 범죄의 시작이었다. 잔혹함이 일상화되었고 인간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갔다. 병사들은 캠프파이어 주위에서 민간인이나 포로를 살해한 이야기를 마치 또 다른 전쟁 이야기처럼 나누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잔인하거나 불필요했든 상관없이 말이다. 어느 날 제임스 호킨스 중위를 포함한 부대의 일부 병사들이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였다.
순찰 중에 그들은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는 한 노인 베트남인을 만났다. 그를 멈추게 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병사들은 소총의 총구로 그를 공격하며 술과 전쟁이 준 권력을 만끽했다. 이 장면은 호킨스가 주저없이 그가 땅에 누워있을 때 그를 쏘면서 노인의 죽음으로 끝났다. 잠시 후 호킨스는 부대에 접근한 두 노부인에게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으며 그들 중 누구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개입하거나 군인들의 행동을 질문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확산되었습니다. 팀의 의무병인 베리 보우먼은 가장 충격적인 처형 중 하나를 목격했다. 무장하지 않은 포로가 붙잡혔을 때 팀의 하사는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보우먼이 거부하자 그는 압박을 받았고 결국 분노한 병장이 직접 죄수를 쏘았다. 이 잔혹 행위는 의무병의 사기를 꺾었을 뿐만 아니라 부대 내 인류애의 완전한 붕괴를 반영했습니다. 가장 섬뜩한 순간 중 하나는 타이거 포스가 습격 중 2명의 맹인 노인을 붙잡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군인들은 그 남자들이 베트콩 감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이 시각을 잃었기 때문에 이 주장의 논리는 믿기 어려웠다. 포로들이 12세 소년에게 호송되자 군인들은 그들을 죽일 것을 고려했지만 근처에 있는 헬리콥터의 존재가 그들이 그 순간에 살인을 저지하지 못하게 했다. 이 사건은 다른 많은 사건들과 함께 타이거 포스 병사들이 발전시킨 비인간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인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꾸짖으러 다가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노승이 타이거 포스에게 다가가 민간인에 대한 그들의 대우를 꾸짖었다. 병사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했다. 듣는 대신 그들은 그를 BC 킬러라고 비난하며 총을 쏘았고 마치 마땅한 처벌인 양 그의 몸에 수류탄을 올려놓았다. 군인들 사이에서 죽음을 자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로빈 베인이 상사 별명 원펀치는 한 방에 민간인을 죽이는 내기를 했다. 초기 시도가 실패한 후 그는 다른 병사에게 포로 뒤에 총검을 들게 하여 내기를 이행할 기회를 찾았다. 처형은 절대 권력을 과시하는 듯 주저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타이거 포스의 모든 구성원이 이 잔혹의 소용돌이에 완전히 빠져든 것은 아니었다. 마누엘 산체스 하사는 잔혹함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직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2명의 젊은 포로를 잡은 후 산체스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처형하는 것을 거부했다. 밤새도록 그는 그들을 지키며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할까 두려워했다. 다음 날 호킨스 중위는 2명의 병사를 보내 죄수들을 이동시키라고 했지만 그들이 캠프를 떠나자마자 병사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들을 처형했다. 산체스는 자신이 목격한 일에 충격을 받아 자신의 부대를 집어삼키는 폭력의 악순환에 갇힌 기분이었다. 스베 계곡에서의 작전은 1967년 8월에 종료되었지만 계곡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잔혹함의 유산을 남겼다. 중위 도널드 우드가 상관에게 범죄를 보고하려 했을 때 그는 무관심에 직면했고 타이거 포스는 곧 다른 임무로 재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 포스의 잔혹함은 계곡에서의 작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과 도시를 덮친 그림자처럼 같은 파괴와 학대의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침묵을 깨다 타이거 포스 범죄 조사. 타이거 포스의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군사적 침묵과 제도적 부패의 베일 뒤에 숨겨져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 부대가 잔인한 캠페인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는 전투에서의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아무도 효과적으로 도전하지 못한 채 누적된 일련의 전쟁 범죄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불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 캠페인 기간 동안 특히 스베 계곡과 꽝틴주에서의 작전 맥락에서 타이거 포스는 잔혹함의 심연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억제되지 않은 폭력의 순환은 베트남 민간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양심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군인들의 사기와 인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잔혹함의 악순환을 반영한 주요 순간 중 하나는
마을 수색 중에 발생했는데 호랑이 부대는 관례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숨으려던 터널에 주저없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밤새 그들의 비명이 사라지는 것을 들으면서 군인들은 새벽까지 시신들이 끌어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종류의 무차별 폭력은 놀라운 빈도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시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이 잔혹함 속에서 부대의 의무병인 베리 보우먼은 양심의 상식과 명령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 갇히게 되었다. 몇 주 전에 포로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불복종한 후 보우맨은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부상자를 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더 이상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생존을 위한 것임을 반영했다. 상황은 타이거들이 더욱더 잔인한 행동을 취하면서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이바라 병사는 전리품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일종의 섬뜩한 취미가 되었다. 인간귀는 목걸이에 걸어다니는 흔한 전리품이었으며 이는 부대가 도달한 비인간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행위였다. 호랑이 부대의 잔혹함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많은 병사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져 윤리나 인류애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조사와 공개는 부대가 전선에서 철수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1967년 내내 타이거 부대에 대한 명령은 분명했다. 적을 처치하라. 너희는 327연대 소속이니까 327명을 죽여야 해는 그들의 상관이 내린 지시 중 하나였다. 이런 잔인한 상황에서 전쟁 범죄는 거의 성공의 척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타이거스는 예상된 사상자 수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상자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9월 중순에 타이거 포스는 작전 휠러라는 임무를 위해 꽝틴 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지역 내 NBA의 존재를 제거하기 위한 초토화 정책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당국이 빠르고 구체적인 결과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부대의 사기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책임감의 결여와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가 결합되어 군인들은 더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9월 29일에 한 임무 중 그린 전문 하사가 매복 공격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이는 타이거들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붓게 만들었다. 그때 이바라 병사가 지휘권을 잡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마을에 대규모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마을에서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타이거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청소 작전을 계속하며 그들의 길에 있는 모든 생명의 흔적을 말살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고위 지휘부가 타이거스의 행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해롤드 마하 대위가 호킨스 중위를 대체했을 때조차도 잔악 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심해졌다. 마하는 최소한의 감독을 시도했지만 타이거스는 이미 도덕과 윤리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의 지휘 아래에서 수행한 첫 번째 임무 중 하나에서 민간인과 조우한 후 타이거스는 양심의 가책 없이 공격을 계속하며 어린이와 아기들을 포함해 16명을 죽였습니다. 부대가 1967년 말에 결국 철수했을 때 타이거 포스가 보고한 공식 사망자 수는 327명이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실제 폭력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군인들, 예를 들어 120명을 직접 죽였다고 주장한 군인은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단순히 무시되거나 은폐되었다고 인정했다. 군 당국은 많은 사망자와 적은 무기 발견으로 인해 의혹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방치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타이거 포스의 몇몇 생존자들의 증언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의 정도가 밝혀졌다. 폭력, 인육,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 살해에 대한 증언은 너무나 소름 끼쳐서 이를 은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중에게 유출되었다. 은폐, 역사 속의 그림자 속 타이거 포스. 타이거 포스의 이야기는 군사적 면책의 우산 아래에서 활동한 엘리트 부대가 저지른 잔혹 행위로 점철된 베트남 전쟁 역사에서 어두운 장입니다.
그들의 구성원들이 저지른 학살과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무관심과 정의를 추구하려는 의지 부족이 그들의 범죄가 수십 년 동안 숨겨질 수 있게 했다. 타이거 포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마을에 대한 공격 후에 발생했으며 이바라 병사가 부대의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인 아기의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표시했으며 많은 부대원들이 침묵을 지켰지만 그중 한 명인 존 아헐라는 자신이 목격한 일을 견딜 수 없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몇 달 후 아허는 사망했지만 동료 군인 게리 코이에게 자신이 목격한 일을 고백하기 전이었다. 코이는 친구가 말한 내용에 충격을 받은 후 입을 열고 그 정보를 세상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거기서부터 타이거 포스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공식 조사가 촉발될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1968년 미라이 학살 스캔들 이후 베트남에서 다른 미국 부대들이 저지른 잔악 행위가 드러나자 펜타곤은 증가하는 전쟁 범죄 혐의를 다루기 위해 범죄수사국을 설립했습니다. 타이거 포스에 대한 조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구스타프 앱시 요원이 이끌었으며 그는 생존한 부대원들을 추적하는 데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대부분의 타이거 포스 병사들은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떠나 있었고 이로 인해 그들을 찾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복잡해졌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SP는 고문, 민간인 살해, 시체 훼손, 그리고 포로 처형을 포함한 범죄 목록을 작성하는 데 성공했다. 조사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것은 부대의 전 멤버들이 후속 인터뷰에서 무차별적인 살인이 타이거 포스의 작전 방식의 일부라고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증언 중 하나는 여러 민간인을 죽였다고 인정한 전직 군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타이거스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어쩌면 나도 한두 명을 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타이거 부대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했지만 대부분은 군 지도부가 은폐를 유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에 아스페이는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타이거 포스가 저지른 전쟁 범죄의 규모를 폭로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바라와 호킨스 같은 저명한 인물들을 포함해 최소 18명이 전쟁 범죄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기소로 인해 아무런 유익하거나 건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고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스캔들스럽게도 사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조사가 중단되었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았다. 2002년에 마이클 살라와 미치 와이스라는 두 명의 탐사 저널리스트가 베트남에서 미국 전쟁 범죄를 조사하던 중 타이거 포스에 관한 파일을 발견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전쟁 범죄 조사 중 하나가 완전히 은폐되었었다. 살라와 와이스는 몇 달 동안 증거를 수집하는 데 보냈다. 그들은 타이거 포스의 생존자들을 추적하고 전쟁 중의 라디오 기록을 검토했으며 스베 계곡과 꽝틴 주와 같은 학살 현지로 여행하여 부대가 저지른 잔혹 행위의 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일했지만 결국 그들의 인내가 결실을 맺었다. 2003년 10월 살라와 와이스는 타이거 포스에 관한 폭발적인 시리즈를 톨레도 블레이드에 발표하여 이 부대가 저지른 잔악 행위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들의 조사는 숨겨진 전쟁 범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탐사 저널리즘 부문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지만 예상대로 정의는 따르지 않았다. 쇠퇴와 면죄부 타이거 포스의 종말. 베트남에서의 시간 동안 타이거 포스의 많은 멤버들은 전쟁의 잔혹함에 깊이 관여하며 많은 이들이 결코 넘을 수 없었던 도덕적 경계를 넘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하고 전략적인 지역 중 하나에서 베트콩과 북베트남 군대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부대는 결국 설명할 수 없는 잔악 행위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감독의 부재, 그들에게 부여된 거의 절대적인 자율성 그리고 사격 자유 구역 사고방식은 피해자와 군인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폭력과
통제되지 않은 잔혹함의 문화를 조장했습니다. 타이거 포스의 일부 구성원들, 예를 들어 부대를 이끌었던 제임스 호킨스 중위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코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 호킨스는 적군 전투원이든 무고한 민간인이든 상관없이 높은 사상자수를 달성하려는 그의 무자비한 태도와 집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범죄에 대한 보고와 그를 막으려 했던 군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호킨스는 결코 정의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겪지 않은 채로 삶을 계속했다. 다른 멤버들,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의 잔혹함이 알려진 군인 샘 이바라와 같은 사람들도 미국으로 돌아온 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바라는 시체를 훼손하고 인간의 전리품을 취하는 등의 행위로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1982년에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망했지만 그의 범죄에 대해 단 한 번도 심판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타이거 포스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조장한 폭력의 문화는 전쟁 후에도 그의 삶을 괴롭혔으며 그의 이름은 여전히 부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타이거 포스 대원들이 부대의 잔혹함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마누엘 산체스 하사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산체스는 요약 처형에서 죄수들을 구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신의 동료들과 맞섰지만 그의 저항은 헛된 것이었다. 부대의 문화는 너무 강력했고 그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그의 삶은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얼룩졌다. 도널드 우드 중위와 같은 인물들의 증언은 살인을 막으려 하고 상관에게 범죄를 보고한 많은 군인들이 겪었던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가 잔혹 행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 그의 삶도 마찬가지로 힘들었다. 그가 목격한 일들의 무게가 그를 괴롭혔고 그는 옳은 일을 하려고 싸웠지만 부대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었다. 일부 구성원들의 불만과 당시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포스는 실제 정의를 받지 못한 채 해체되었습니다. 비록 범죄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잔혹 행위의 기억은 집단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전투의 열기 속에서 인류애가 잊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침묵된 진실, 타이거 포스의 공개 재판. 그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포스의 병사들은 결코 정의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재판은 법정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마이클 살라와 미치 와이스 같은 기자들의 용감한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공개 재판이었다. 그들의 조사 동안 이 두 기자는 부대가 저지른 잔혹 행위의 규모를 밝혀냈고 그들의 결단력 덕분에야 비로소 깨진 침묵의 벽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책 타이거 포스, 전쟁과 남자들의 진실한 이야기에서 2008년에 출판된 이 책에서 살라와 와이스는 전장에서 저질러진 범죄뿐만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직면한 깊은 압박감에 대해서도 탐구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통해 저자들은 베트남의 군사 문화가 타이거 포스의 남성들이 종종 갈등의 잔혹함에 동조하지 않으면 약자나 배신자로 낙인 찍힐 위협 속에서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강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제향군인들은 죄책감에 압도되어 자신들이 직접 참여한 공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초점은 단순히 현장에서의 폭력만이 아니라 미국 군사 및 정치 당국에 의한 이러한 잔악 행위의 체계적인 은폐라는 두 번째 범죄였다. 그 책은 단순한 철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군인들이 직면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증언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동료들에 대한 충성과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정한 정의를 요구하는 대중의 압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반응은 미미하고 회피적이었다. 이라크에서 전쟁 범죄가 강한 국제적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타이거 포스의 잔혹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거의 없었다. 공판은 필수적이었지만 공식적인 반응을 찾지 못해 피해자와 생존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